이른 아침을 알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더위, 추위 이거요. 단순히 기온의 높낮이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죠. 풍속, 또 습도, 또 일사량 같은 것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에는 매일같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죠. 더 빨라질 때마다 이들의 하루는 TBS 라디오와 함께 시작됩니다. 정연주의 라디오를 켜라. 그걸 요즘에는 새벽마다 꼭 본방사수. 오후에 퇴근하는 날은 9년 전 갑자기 생긴 마비 증세로 장애를 얻게 된 오미영 씨는 TBS 라디오의 오랜 애청자입니다. 라디오 잘 들어. 나 오늘 주디한테 당신 좋아하는 김수철 노래 신청해놓게. 유해순이 노래 듣세요? 나에게는 그대만이. 알았어요. 그거 신청해드릴게. 잘 들어야지. 근데 도훈 씨는 오늘도 미영 씨의 배웅을 받으며 모두가 잠든 깜깜한 새벽길을 나섭니다. 새벽 출근길이 외롭지 않은 이유. 아내가 종종 보내주는 라디오 사연 덕입니다. 굿모닝 주디. 별을 이고 지고 출근하는 남양주 진벌리. 당곡의 노선 대원운수 105번 버스 승무원인 제 옆직인 남편 도훈이와 같이 숟가락 농사 지으러 가고 싶은 동네 여동생 같은 주디.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줘서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 도훈이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면 우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걱정하는 이 사랑하는 이쁜 마누라의 마음 아시죠?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주구장창 보내죠. 좋아요. 이웃집 동생 같고 그냥 제가 수다를 엄청 좋아하는데 소통하는 게 참 좋고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고맙죠. 그리고 몸도 불편한데 사실은 나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해요. 내가 사실은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남편님 도훈이님도 오늘 운전 안전하게 잘하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유혜준 씨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나에게 그대만이. 두 사람의 사랑의 오작교가 된 라디오는 이제 모두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바쁘게 시작하는 서울의 하루. 오늘은 누구와 함께 아침을 맞으셨나요? 시민들의 출근길 동행자, 뉴스공장의 아침도 어김없이 밝았습니다. 2016년 첫 방송 이후 청취율 포식자라는 별칭답게 2018년부터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1위 자리를 지키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죠.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역시 이슈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장 압축적으로 시민들 여러분께 잘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슈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제일 많이 반응들을 보내주시는 거는 김어준 공장장의 김어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형 집단 확진의 대부분은 개신교 관련 조직이나 행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국 개신교의 어른들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1년 새 뉴스공장의 브랜드 파워는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덕분에 칭찬도 비판도
어느 때보다 배부르게 들은 한 해였죠. 이쯤 되면 뉴스공장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을 법도 한데 정말 그럴까요? 김호준 MBC건 그건 안 받는 것 같은데. 아니요. 들어봤어요. 예,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김호준 뉴스공장? 아니요,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아는데. 넌 알아? 봤잖아. 얘는 안 돼요. 아빠 나랑 같이 봤으면서. 같이 봤다는데. 역시 자만은 금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앞으로 더 분발해야겠네요. 아, 물론 소위 찐팬이라 불리는 뉴스공장 애청자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아요. 예, 들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김호준 씨 그 방송을 끝까지 앞으로도 좀 속 시원한 방송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뭐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다 패널들이 여러 분이 나오시니까 뭐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 중에 뭐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본인들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좋은 방송을 듣고 싶다는 바람은 청취자와 제작진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의 애정과 쓴소리들이 모여 뉴스공장의 발전된 미래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뉴스공장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뉴스 하면 역시 뉴스공장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뉴스공장을 그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일상에 많은 것이 바뀌었던 지난 1년. 하지만 TBS가 겪은 변화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80년대 후반 급격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이른바 마이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교통 정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점점 늘어났죠. 그러던 1990년 6월 11일 라디오를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TBS 교통방송이 탄생했습니다. TBS 개국 31년. 그 긴 시간을 함께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개인택시 기사 김종수입니다. 법인 택시 12년, 개인 택시 21년. 그래 택시만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방송 90년대 초부터 아주 인연이 깊은 게 지나가다가 표지판이 잘못됐거나 도로가 잘못됐거나 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교통방송에 전화를 하고. 개국부터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한 TBS는 교통통신원 제도를 통해 훌륭한 시민 네트워크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이 교통 상황을 우리 택시 기사들은 교통 정보를 얻을 방법이 교통방송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교통방송에 정보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상품도 한 서너 번 탔어요. 그 후 김종수 씨의 시간이 빠르게 흐른 만큼 TBS의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 그만한 애착이 가거든요. 같이 보이는 라디오 하잖아요. 이때 서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TBS 그러면 교통방송 이거를 좀 탈피해서 참여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그 방송에서 그 지식을 얻어서 생활에 접목하는 이런 방송이 됐으면 하지요. 교통방송이 출범하던 시절은 교통방송의 이제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죠. 이른바 이제 90년대에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어떤 교통량이 급증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송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그런 교통방송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TBS는 과감하게 변신했습니다.
교통 정보만이 아닌 시민의 방송으로서의 도약이었죠.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지하철 TV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기도 했고 명절마다 특별 교통방송을 편성해 시민들에게 넉넉한 웃음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2005년 3월 TBS TV 개국 이후엔 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요. 생활 정보와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서울 수도권을 연고로 하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생한 열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TBS 라디오 중심의 교통기상 정보 방송이란 틀을 깨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TBS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위기와 극복, 부침과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공동체, 지역 방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TBS가 어떤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어떤 세금을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양 있고 건강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또 시민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이 있는 곳엔 TBS도 함께였습니다. 2016년 겨울 까만 어둠을 밝게 수놓던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도 TBS는 시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일렁이는 촛불과 시민들의 외침을 진실하게 담아내며 TBS는 시민과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끝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퇴진해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역사는 앞으로 계속 진보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삶에 깊게 다가갈수록 TBS를 향한 응원과 기대, 책임감은 커졌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고자 TBS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차라리 서울 시민의 방송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송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그러던 2020년 2월 17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2월 17일 오늘 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TBS는 미디어재단 TBS란 이름의 독립미디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담보를 위해 30년간 천천히 조금씩 내디뎌 이룬 큰 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제작 기반의 변화는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를 라디오와 TV가 합심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도전도 선보였죠. 라디오 부스에 옹기종기 모여 진행된 총선 특집 김어준의 개표 공장. 결과는 어땠냐고요? 경쟁자들의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나오고 있네요. MBC 18,000명, KBS 15,000명, SBS 6,400. 우리 지금 11만이거든요. 돈 들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분들은 TV를 보죠. 당시 유튜브 최대 동접자 15만 8,400여 명, 순시청자 수는 78만 7천여 명. 공중파 3사는 물론 종편 채널 모두 합쳐 1위를 차지했고 당일 TV 시청률 역시 수도권 기준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방송의 승리자는 TBS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이 거의 몇십억에 가까운 예산을 써서 굉장히 성대하게 개표 방송을 준비했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러한 흐름과는 정반대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정말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개표 방송을 만들어낸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시민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시민이 알아야 하는 역사를 재조명하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부터 전태일 열사 50주기 특집 다큐,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 특집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진중한 시각으로 담아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1년, 시민들에게 올바른 뉴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수많은 가짜 뉴스로 언론의 의미까지 퇴색된 요즘, TBS가 내린 답은 저널리즘 프로그램의 강화였습니다. 그렇게 정준이의 해시태그는 시작됐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저항, 공감, 지지, 응원의 기호가 된 해시태그. 이제는 잘못된 언론을 바꾸고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희망과 연대의 기호로 세우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마주쳐야 되는 게 또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하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공존의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공존의 방식이 있을까? 저희 해시태그가 그것을 위해서 약간의 길잡이 또는 동료의 역할을 해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난해 3월 첫 방송을 한 해시태그는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를 메인 진행자로 내세운 저널리즘 비평 프로그램입니다. 그의 진행만 봐도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단번에 알 수 있죠. 오보인데 오보로 드러난 어떤 언론사들을 소비해 주는 것, 이것은 결국은 그 시장을 구렁텅이로 만드는 또 다른 공모 행위라고 하는 점 또한 인식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거짓말할 자유, 오보를 할 자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 비평 프로그램이 거의 사라진 시대. 해시태그 진행자로서 그 책임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녹화를 마쳤네요. 하지만 한숨 돌릴 시간도 없이 바삐 자리를 옮깁니다. 다음 주 방송 회의를 위해 다시 모인 제작진들. 끝없이 공부하고 취재하고 토론하는 것. 해시태그 팀에겐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거 원지원이 되게 어려웠는데 명쾌한 맛이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뭔가 오히려 이게 어려워지지 않죠? 아니 그래서 옆에서 끙끙대. 잠시 여유를 부리나 했더니 다음 녹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다시 진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뒤져보세요.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은 대체 어떻게 보도하나?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이게 정책하고 연결되는 아젠다에서 언론은 어떤 식의 보도 태도를 가지고 있나? 이걸 한번 일단 보실 필요는 있어요. 제작진의 고된 고민이 쌓일수록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해시태그 팀은 매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업방송은 잘 팔리는 것,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공영방송은 그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되 그래도 이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을 당장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언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개선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한 번은 내가 약간은 건강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좀 쓴 맛이라도 약 한 번 먹어보자라든가 아니면 오늘 한번 딕톡스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기적으로 이 부분은 좀 관계를 맺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가 추천하기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저널리즘 시각을 전하기 위한 노력은 라디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TBS 아고라가 대표적이죠. 검증만 제대로 하더라도 TBS 아고라는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러니까 TBS 내부 프로그램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미디어 전체 주로 언론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제기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진행자 송현주 교수는 요즘 미디어 비평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할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혹은 노숙자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
뭐 환경오염 문제도 그렇고요.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많거든요. 시민의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서 그런 서울의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제 TBS 아고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TBS 미디어 비평은 올바른 저널리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쉼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TBS는 시민의 삶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여러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시민들의 민생을 들여다보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이었죠. 오직 시민을 위해 할 말 다하는 방송. 여기는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민생연구소는 택배 노동자, 가스 검침원, 배달 노동자 등의 사연과 마주하며 시민의 권익, 약자의 시선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더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프로그램은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그들을 대변해주는 곳은 민생연구소뿐이라는 증명과도 같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그 삶의 무게가 무겁고 버거워 보이는 때도 있었죠. 강남역 25m 철탑 위에서 민생연구소 제작진을 맞이했던 김용희 씨 사연 또한 그랬습니다. 여기는 24시간째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몸을 좌우로도 자유롭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저렇게 받으시네요. 자, 위에서 얼마나 더우실까. 아유, 저렇게 좁은 데서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삼성의 복직 합의서 사과, 우리 해고자 문제라든가 애니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죽어서 내려가든가 아니면 해결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습니다. 농성 문제가 삼성과의 양측 합의를 통해 2020년 5월 28일 최종 타결되었으며 삼성으로부터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통해 김용희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김용희 씨가 새동지 갔던 철탑 위에서 내려온 지도 어느덧 9개월.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지상에 초라하게 세워진 천막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투쟁. 예, 제가 벌써 내려온 지가 한 6개월이 지났네요. 주변에서들 많이들 제 건강 염려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기아차 내부 고발자 박미희 동지 농성장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어려운 동지들이 아직도 추운 겨울바람에 억울한 문제들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아차에서 대리점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회사에서는 판매 질서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판매 질서의 법칙을 위반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잘못된 판매 시장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었어요. 했는데 내부 고발한 사람만
사실은 해고가 되어버린 거죠. 예. 김용희 동지가 어떤 분이냐고. 예? 저희 동지죠. 예. 이제 김용희 동지가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철탑 밑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김용희 동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김용이라는 사람 한 명의 승리로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진실들. 다윗을 자처한 김용희 씨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연구소도 계속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생연구소는 지난해 7월 시즌2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대 MC는 한때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서 이름 좀 날리던 그분. 이정미 정의당 전 의원입니다. 제가 웬만한 방송이었으면 굉장히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저 뭐 선거 직후였고 또 낙선의 아픔도 안고 있었고 조금 저도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다른 방송이었으면 굉장히 망설였을 텐데 이 민생연구소는 선뜻 제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가장 닮은 방송이 민생연구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국회 안에서 쉽게 대변되지 못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4년간 의정활동을 했던 것처럼 민생연구소도 기존 방송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민생연구소랑 이정미랑은 너무 닮았네.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진짜요? 네. 예, 이정미 전 의원님, 이제 정의당의 전 대표에서 요즘 방송인으로 이렇게 변신하셔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뢰받는 정치인이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우리 시대 노동 문제나 민생 문제를 직접 다루는 방송의 MC로 이렇게 변신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TV 인생은 시즌2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TBS TV 함께 계속 더 많은 시청자들과 더 많은 사회경 약자들과 더 많이 풍성한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늘 시청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생 25회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연구소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 한켠에 분명히 사회 구성원이었지만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감과 변화의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정치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재단 출범 1년에 맞춰 TBS의 문을 두드린 또 한 명의 시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TBS 민생연구소에 출연했던 시민 김근아입니다.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암 환자들인데요.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할 때는 고객님이었던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호객님으로 변신합니다. 철저하게 삼성생명이 고객들을 배신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 년이 넘도록 저 안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아마루님들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도 지급 공고에서 징계까지 내렸기 때문에 지급 명령이라도 금융당국은 내릴 것을 촉구하고 지금 현재 365일째
집에도 못 가고 암 환자 4명이 잔존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연구소 같은 방송국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싸우는 동안에 삼성과 관련된 거대 권력 앞에서는 방송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소외된 계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민생연구소가 방송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어떤 방송이 잦아지고 또 진행이 되면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송국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국내 누적 환자만 7만여 명, 사망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는 어김없이 초토화됐는데요.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웃고 떠드는 일상이 사라진 1년.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 많은 것을 바꿔야 하던 그 시기. TBS 역시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극장가를 대신해 방구석 독립영화제를 기획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알 권리를 위해 코로나19 특보를 선제적으로 꾸준히 제작했습니다. 취소에 대한 역학 여기에 EFM의 역할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함께 제공하려 노력했죠. EFM 정오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K라이드 진행자 래퍼 킬라그램과 가수 알렉산더. EFM 진행자이기 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EFM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감했습니다. 외국인 분들은 심지어 한국 분들도 뭐 2.5단계가 됐다, 1단계가 됐다,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된다 할 때 한국 분들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외국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외국 분들은 훨씬 더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코비드-19 정보. 근데 덕분에 우리 쇼 맨날 중간중간에 그런 거 뭐 업데이트하고 하니까 되게 실시간으로 알게 되고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사실. 생각보다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고 받는 방법부터 웹사이트까지도 다 알려드리고. TBS EFM은 2008년 12월 1일 개국했습니다. FM이나 TV보다 한 발 늦게 시작했지만 채널의 고유성과 의미를 적극 살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국내에서 영어 배울 수 있는 라디오, 심지어 개그우먼 장도연님. 맞아요. 장도연님 있었잖아요. 나 혼자 산다 나올 때 갑자기 틀었어요. 그때 저 따라했어요. 저 성대모사 하시는데 막 well 막 이러면서. 맞아요. 이런 거. 그래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마찬 TBS EFM 로고처럼 Bringing Korea to You처럼 우리는 외국인한테도 한국 못 오니까 특히 요즘 시기에는 그래서 약간 한국의 소식이랑 재미있는 거 모든 게 알려주고 싶은. 맞아요. 국내에서는 도움이 되고 싶고 해외에서는 우리를 더 알리고. 맞아요. 그 매력과 재미에 최근에는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까지 청취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윤희 씨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시민 이윤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상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경력은 16년 차인 체육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코로나가 한 학기 이상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사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많이 못해서 많이 아쉬워하긴 했어요. 네, 좀 안타깝고 수행평가 자체도 애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 속 TBS EFM을 통해 뜻밖의 도움과 재미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20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작해서 영어 논문이나 이런 걸 읽으려고 했더니 안 읽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EFM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제가 느끼기에 조금 쉬운 방송이 있고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런 방송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송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런 돈 주고 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EFM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미디어재단 TBS의 존재 가치는 시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TBS가 시민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해 10월엔 코로나19로 지친 분들을 위한 비대면 음악교감 프로젝트도 발동됐습니다. 힐링 스테이지 그대에게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관객들 온라인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대에게가 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화면 너머의 세상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은 할인 가족 공연팀 역시 이 화면을 통해 만날 수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주연 아버님. 모두가 지친 시대, 아이들의 맑고 청명한 목소리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치유였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 난 널 위해 기도해. 아직도 나를 기억한다면 날 처음으로 이제 그런 지역 행사 말고 이렇게 방송을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많은 분들 이렇게 댓글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거 보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 보면서 더 큰 힘을 얻었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널 위해 기도해. 아직도 나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사람들에게 저희의 그런 따뜻한 모습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힐링이 될 수 있다면 힐링하실 수 있다면 저희는 더 따뜻한 음악을 들려드릴수록 더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또 멋지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방송국에서 더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더 재밌고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찍어주세요. 1년 전 미디어재단 출범이란 걸음이 오늘의 TBS를 만들고 있습니다. TBS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잘못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약자를 소외하지 않는 언론. 큰 목소리에 기죽지 않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언론. 그 먼 길의 동행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되게 많잖아. 나가신 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세 분과 함께 TBS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 TBS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 TBS 과제와 비전 이야기를 좀 찬찬히 섬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재단 TBS의 문을 여셨잖아요. 저요? 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감개가 무량하죠, 사실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왜 굳이 그걸 했냐? 과거로 돌아가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잘 왔다. 요 처음 분위기가 가장 훈훈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그 1년 동안 지나온 길들 중에 잘한 것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TBS가 제가 시청자를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 사회 여론의 어떤 중요한 역할,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존재감이 커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사회 TBS라고 하는 방송사가 거의 이제 거대 지상파 방송사와 거의 어깨를 겨둘 만큼 우리 여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준희 교수님은 이제 촌철살인 멘트를 많이 하시는데 잘한 거 칭찬 좀 해주세요. 촌철살인이 주로는 칭찬이 아니었나 보죠. 그 송경수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존재감이 높아졌다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주류적 지위에 상당히 가까이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신경 쓰기 시작을 했다. 심지어는 공격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이제 책임감이 생기고 있는 그런 영역으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게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뉴스공장을 비롯한 이제 라디오에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TV도 보면 오리지널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보면, 그러니까 채널들에 비해서 보면 독자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실험들을 해보려고 했던 노력한 측면,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틀어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공익적인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상당히 엄선해가지고 보내려고 했던 거,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지상파나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류들이 말로는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이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현실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대표님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으시겠죠. 네. 그래서 잘 못한 거. 우리가 1년 동안 잘 못한 거 얘기해 주세요. 잘한 거 얘기 하나 좀 자랑하면 안 될까? 잘한 게 좀 잘한 건 뭐냐면 저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거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얼마나 말이 많고 논란이 많았습니까? 시비도 많고. 근데 우리는 이걸 상당히 성공적으로 잡음 없이 잘 정리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모델이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할 것이고 이건 정말 어디 가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다. 이거 분명하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잘못한 거 이어서 얘기할게요. 라디오에 뉴스 공장이 아침에 있다면 저녁 때 그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걸어온 1년 동안 잘한 점 그리고 잘못한 점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부문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먼저 라디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렇기 때문에 뉴스공장 외에는 딱히 안타다, 홈런이다 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등장하지 않은 게 아쉽다. 좀 새로운 시도의 기획과 제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공영방송이 시청자한테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약간 독창적인 어떤 생각과 포맷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어떤 그 창의성을 개발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TBS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TV와 라디오를 통틀어서.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 총선 보도 다른 방송사들이 다 이렇게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대형 중계를 했지만 TBS에서는 굉장히 그 다른 방송사와는 다른 길을 택하면서 자기의 존재감과 창의성을 마음껏 뽐냈던 것처럼 TBS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독창성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조명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성취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프로그램들 중에 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사인지 음악 프로그램인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뭐 뉴스공장의 성과는 이루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지만 그 중에서도 개표공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뭐 또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려 어려울 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풍부하고 풍족하면 독창성보다는 안정성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어렵기 때문에 수를 대야 되는 그런 것. 이게 이제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 그 TBS가 이제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거를 어디서든 다 터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혁신에 대한 과도한 피로감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터지는 거는 가끔가다 한두 개씩 터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딱 맺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개표공장 확실히 뉴스공장의 연장에서 터진 거죠. 기존에 쌓아 올라온 것이 터진 거기 때문에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결국은 터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어디까지 쌓아낼 것인가의 부분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는 게 한 건에 어떤 터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터지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응? 그럼 그 확률을 어떻게 높일 거냐? 첫째는 뭐냐면 이 청취자, 시청자, 수용자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시대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또 취향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첫째가. 응? 두 번째가 뭐냐?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로 보면 실패했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한테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중했던 그 투자의 어떤 자기 그리고 또 연마의 기회로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직원들이 실패할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다는 아닙니다. 원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열정에 의한 실패다 했을 그렇지, 때는. 그렇지. 근데 이게 개인이 무슨 나태하게 뭐 물어서라든지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공장이 정말 잘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요즘 계속해서 연이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형평성 이 논란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시청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될 수 있으면 그 시민들의 그 어떤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제작 방식이 더 필요하겠다. 결국 이거는 이제 인게이지먼트, 어떤 참여, 여기에 내가 더 관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서포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견과 사실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공장 같은 경우도 김어준의 생각인가요? 아침에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코너로 이렇게 독립한 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좀 약간 지상파의 책임감에서 볼 때는 약간 의심, 약간 물음표를 던질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작은 중소기업의 방송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KBS나 MBC, SBS와 버금가는 그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무게감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분명히 좀 더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 교수님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편향성, 공정성 시비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피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사실 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편향해라, 또 불공정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편향성, 공정성 시비는 언제든 나온다. 왜?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화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면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공격은 막아낼 수 있고 어떤 공격은 못 막아내는가. 내가 충분히 프론트에서 계속해서 총알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맞아도 되는 총알과 맞지 말아야 될 총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나 이제 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맞지 말아야 될 이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우리 한국의 그 방송가의 분위기가 채널의 어떤 컬러를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문화나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겠지만 컬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도거든요. 그렇게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들씌워질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컬러가 굉장히 세서 편향으로도 다 안 덮어지는 어떤 컬러들이 필요해요. 협력 저널리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시민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컬러를 기존의 어떤 편향성이나 불공정성 시비로는 덮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쪽에 훨씬 더 역점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편향성, 공정성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건 TBS 자체가 다 편향적이다라는 좀 어떤 그 올가미를 씌우는 게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해시태그 진행하면서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몸소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가짜 뉴스라는 게. 어떤 대응 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전적으로 공감해요, 사실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TBS에 대한 어떤 편향성 지적, 시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안 보신 분들에 의해서 주로 주도되고 있다.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청자의 관점에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좀 주도가 되고 있다.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뉴스공장이나 TBS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좀 공론의 장에서 좀 진정성 있게 수준 높게 좀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좀 모색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TBS 라디오 부문은 워낙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역사와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 나갈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제 TV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TV는요, 이렇게 집에서 TV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럼에도 이제 TV 인지도가 조금 낮고 그 프로그램의 질만큼 지금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자인 정준희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TV 인지도는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는 되게 채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번 돌아다니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특히나 라디오는 한번 마음이 꽂히면 그걸 계속해서 듣게 되는 그런 성향이 금방 만들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TV는 채널 위치라고 하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TV를 계속 틀어놓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유인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TV 전체가 막 대단히 인지도가 막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TV가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굉장히 좋은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오래 못 가죠. 근데 매번의 프로그램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걸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보는 의미도 있다고 보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가 애초에 설정돼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특정 연령대를 잡아보겠다라든가 안 해봤던 이런 영역들에서 좋은 어떤 그 감정적인 평가를 얻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해서 그게 얻어졌으면 내리더라도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더 살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걸 런칭시킬 때의 목표가 뭐였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적 관점이나 편성적 관점에서 분명한 어떤 이제 목표치 같은 것들이 설정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현실적으로 유튜브에서 성공해서 TV로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믿는 입장이에요. 유튜브가 훨씬 더 접근성이 높고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이 TBS에 주목하고 있는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안 보던 컨텐츠들이 이제 자꾸 만들어지고 그걸 보니까 이거의 본편을 TV를 통해서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TV로 끌어들이는 유인들이 이제 서너 개씩 생기면 그게 이제 TV를 틀어놓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는 지금 최고의 스타들이 다 응집해 있습니다. 뉴스공장부터 해서 이은미까지 함께라면 뭐 배칠수 해서 굉장히 좋은 라인업이 좋습니다. 근데 TV 쪽에는 스타 정준희 교수님, 정준희 선생님도 계시고 김혜지 아나운서도 계시지만 그래서 스타 전략을 더 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스타라고 하면은 고비용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아직 예를 들면 뭐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있지만 지금 뭔가 일을 찾고 있는 스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TV라고 하는 건 스타의 매체이기 때문에 그 스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더 아무래도 관여를 하게 되고 유튜브에 클립을 올리다 하더라도 누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 전략을 좀 채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이야기를 좀 바로 이어서 해볼까 봐요. 일단은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쳐주세요. 저희가 1월 18일에 드디어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던 100만이었는데 사실 근데 직원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100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인가? 네, 우리는 100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지상파의 메인 방송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유튜브는 여전히 플랫폼상으로 유통 경로로 보면은 그 대체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여러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 같은 실정에서는 얘기하신 대로 워낙 채널도 뒤에 있고 뭐 260 몇 개 채널 중에서 우리가 뭐 채널 번호 200번이 넘는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이런 상황에 있는 근데 KBS는 예를 들면 9, 7 다 알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가 갖는 의미가 비교가 안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훨씬 더 몰입해야 되고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혁혁한 성과를 여기서 거둬야 돼요. 100만을 달성했으면 이제 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새로운 전략 쓱 듣긴 했거든요, 제가. 쓱 들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예. 기존의 우리 유튜브 전략은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을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게 위주였어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화되어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그런 어떤 전문적 역량 이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테이크오프 할 것이냐,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늘어서 100만이 됐었는데도 이전과 증가 속도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200만 금방 나서 300만 또는 더 이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키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튜브 퍼스트 팀이 만들어집니다. 퍼스트 팀. 곧 출발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전략을 새로이 짰고 유튜브 퍼스트 팀을 만들었다라고 호기롭게 대표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분위기를 한번 훅 지켜보면은 이게 유튜브가 맞느냐? 유튜브는 이미 포화 상태 아닌가? 새로운 또 뉴미디어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새로운 뉴미디어로 나가야 되는 건 뭘까요? 그럼 답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아직 안 만들어진 뭔가를 찾아낼까요? 또는 TBS가 그거를 플랫폼을 만들까요? 사실은 그 부분은 퀘스천이거든요. 그거는 TBS가 뉴미디어 시장에서 종속 변수라고 인정을 해야지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종속 변수 안에서 어떤 것들을 최대한 해내는가? 그럼 결국은 유튜브 전략이 맞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선. 대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유튜브의 구독자 수에 대한 과신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0만이 충성스러운 100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요즘은 일종의 프렌들리 액션으로 내가 너희들 지원해 주니까 하나 해줄게. 옛다 하고 구독해 주는 게 그리고 너희들 미우니까 구독 뺄게. 의사 표현의 방법이지 그게 실제 시청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독자에 대한 신화는 깨는 게 맞다. 구독자는 늘어나는 게 맞지만 구독자가 바로 시청과 연결된다거나 충성스러운 어떤 수용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건 대단히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실제로는 TBS의 채널은 이제 유튜브 영역에서 일종의 포털이 되고 그 안에 개별 프로그램들이나 독자적인 컨텐츠가 각자의 구독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서 결국 그게 TBS 안으로 모이도록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 부분이 TBS 유튜브 오리지널 컨텐츠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TV나 라디오에 나온 것들을 잘 쪼개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고 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시민들을 대변하는 생활 밀착형 그리고 소통하는 방송. 사람들 사는 그런 일상 얘기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BS가 눈치 보지 않고 방송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언론이 언론다워질 때까지 TBS하고라는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재미없고 딱딱한 주제를 어떻게 하면 흥미롭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시키지 않고 정말 교양 있고 지적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늘 고민하는 영역이고요. 사실 정보력뿐만 아니라 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을 내기도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걸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같은 그런 방송이고 싶어요. 지난 1년 방송가의 이야기를 좀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언택트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좀 방송가에서도 언택트의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게 좀 언택트 프로그램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교감이고 친밀함이고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민의 삶과 밀착해야 하는 TBS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 언택트를 넘어선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방송,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대형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한 사람을 위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소수의. 거기에 당첨된 사람은 그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거고, 가령 그대에게라고 하는 음악 콘서트에 딱 한 명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사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이 되고, 그걸로 이제 TBS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를 직접 팩트해서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새로운 방식의 어떤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더 연장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기보다는 그 한 몇 분의 삶에 되게 집중하는 거. 근데 그 삶이 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불리우는 비대면 시대에 덜 만나더라도 많이 만나 듯한 느낌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밀도 있게 삶을 들여다보고 공유하는 방식. 또 한 가지는 아까 유튜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튜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유튜브는 커뮤니티 전략이지 그냥 단순한 미디어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공간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에 댓글하고 소통하는 방식들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원래 기획들을 했었던 건데 발군들은 막 질문들을 쭉 댓글을 올리고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이런 식의 방식을 충분히 쓰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상당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쳐서 대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직접 만나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밀도 있는 대화,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언택트가 상황이 하루아침에 풀리진 않을 것이다. 해외로는 못 나가고 그렇다고 국내 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접촉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을 것이고 저는 로컬리티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로컬 차원에서의 어떤 일들을 컨텐츠화해 볼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올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로컬리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막 정말 뭔가 성과다 싶을 정도로 구현해낸 거는 크게 없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서 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좀 잘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역이 아닐까 언택트가 아니라 로컬 텍트다. 네. 좀 이렇게 좀 한번. 네. 자, 이번에는 보도 부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 부문이 힘을 딱 얻으면서 어떤 채널 인지도 같은 것들을 확 상승시킨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TBS 보도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짐의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TBS 보도 부문 나아갈 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보도는 규모가 계속 커져야 힘이 생기거든요. 제작하고는 또 달라요.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아이템빨이라고 그러죠. KBS로. 사람도 많아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갖춰야 되고 이래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는 게 제일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가지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기성 미디어적인 모습이지 반드시 이게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미디어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보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 보도들은 대부분이 제너럴하게 커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를테면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사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출입처 한번 다 같이 돌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전통적인 미디어 모형인데 그건 어차피 경쟁도 불가능하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모형이에요. 네. 그러면 로컬러티 측면,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데서는 모든 문제를 다루되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전문성이 굉장히 강한 몇 가지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옳다. 뭐 지역의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TBS 보도만이 가지는 독특한 강점이 있는 그런 전문성 몇 개를 잡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밀도 있게 집중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저도 동의하고요. KBS의 기자가 1,000명입니다. 그리고 JTBC의 기자가 170명 정도, 7분의 1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TBS는 그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각각 그 KBS가 했던 보도 방식과 또 JTBC가 했던 보도 방식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TBS의 방식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 어떤 TBS 뉴스나 보도라는 부분이 일종의 플랫폼적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또 방송하는 사람들, 1인 기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자기의 물론 단지 아마추어적인 뉴스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특정한 전문 분야를 만들어 놓고 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있어서 참여를 이끌어낸다면은 적은 비용으로 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약간 덧붙이면 큐레이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좀 과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체 간 장벽을 허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공영은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자기 컨텐츠만 쓰라는 게 아니라 좋은 컨텐츠를 소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와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영국은 와인 생산이 잘 안 되거든요. 영국에서 제일 발달한 게 뭘까요? 와인 품평이 제일 발달했어요. 저는 비슷한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반의 보도를 생산해낼 수 없다면 좋은 보도들을 찍어서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묶어주고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새로운 차원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가 막 장벽만 쳐가지고 자기 것만 소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보면 훨씬 더 괜찮은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두 분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나는 어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영역으로 좀 확실히 영역을 좀 좁히면서 차별화하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플랫폼 참여 플랫폼화 내지는 또는 큐레이션화 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온라인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라디오 뉴스라는 것에 그대로 그 형태에 묶여 있거나 또는 TV 뉴스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딱 편성된 시간대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그 영향력 있게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사람들한테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바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제 핵심 우리가 과제로 꼽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저희 TBS 보도도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TBS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TBS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갈 수 없는 게 그 예산 문제거든요. 독립법인이 됐으나 여전히 서울시 지원으로 꾸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완벽한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현재 방통위에서 이제 상업 광고를 불허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재원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대한 묘안이 있으시겠죠? 저요? 네, 있으시겠죠? 예, 뭐 없지는 않습니다. 밝혀주세요. 네. 아니 일단 책무와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TBS의 경우에는 이게 언밸런스예요. 책무는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원들은 서울시에서 받는 거 외에는 다 사실상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정말 아니고 진지하게 사실은 우리가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구적 차원에서 저는 뭐 그러니까 제도적 차원에서 풀 것과 자구적 차원에서 풀 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EFM 영어 FM의 경우에 사실은 그 광주, 부산에 그 무상으로 콘텐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해 갖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재난 방송을 갖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EFM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이라고 지금 EFM을 운영하는 재원의 약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서울시의 사업소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이 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외적인 어떤 기능이 다르고 소요가 다르면 열어줘야 되는 거지 여지를. 근데 이런 부분이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런 걸 제도적으로 열어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콘텐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별 단위로 해가지고 좋은 콘텐츠는 사실 판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부가적인 수익을 만들어서 재원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다각화를 해야 되는 거죠. 특정 영역에 한 곳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트폴리오를 갖춰야지만 안정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우리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TBS가 그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 중요한 어떤 재난 보도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교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책무가 과제에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받는 어떤 지원금 여기에 더해서 그 적절한 수준의 광고는 허용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광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수준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적절한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 광고로 인한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광고를 푼다고 해서 광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기거나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광고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생각만큼 막 돈이 흘러들어오고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그걸 그냥 굳이 틀어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물론 있겠죠. 근데 그 공격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서울시 뭐 재원 쓰고 세금 쓰면서 뭐 이런 방송하면서 뭐 이런 식의 펑펑 어쩌고 뭐 이런 식의 담론을 가져가는데 아니 그러면 재원 독립을 시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의 그 정치적 언명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언명들은 아니고 결국은 제도적으로 안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마 점점 올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원을 그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책무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책무 정의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들의 보장을 1년 단위가 아니라 일정한 텀을 가지고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계약을 맺는 어떤 시스템 자체를 상당히 잘 갖춰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BBC에서 하는 방법인데 명확한 책무 영역에서 명확한 공공 재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예를 들면 한 30% 재원은 너희들의 창의성으로 해결해라. 라고 하면 거기서 새로운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구획을 해주는 거. 요게 이제 자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고 봐요. TBS도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할 테니까요. 그 지금 나온 몇몇 기관들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대화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시민의 방송 TBS 재단화된 지 지금 이제 고작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 100년 나아갈 길을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 말씀씩 좀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찬이라든지 광고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재원들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콘텐츠들은 이렇게 약간 오염돼 있다고 하나요? 약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순수하게 정말 볼만한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TBS는 이제 그런 걸 명심을 하고 정말 시민만을 위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정보와 또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 주셔서 시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되게 잘진 캐치프레이즈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언뜻 좋은 말 모아놓은 것 같지만 잘 풀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지향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이라는 게 그냥 단지 시민하고 눈을 맞춘다가 아니라 기존의 제작자 중심 모델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제작자 중심 모델을 벗어나면 한쪽으로 흐르는 게 소비자 중심 모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원하는 거 그냥 다 던져준다라고 하는 판매 모델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요구들을 맞춰서 그게 제작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걸음 더라고 하는 건 저는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바깥으로 여행 가는 게 확장이라고 친다면 안을 되게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는 이제 흔히 내적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인텐시브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익스텐시브가 아닌 인텐시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도봉이 서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새로운 시각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적 밀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바깥으로 넓히는 방향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네. 저는 사실 아까 유튜브 퍼스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시민은 퍼스트가 아니고 그냥 이 TBS가 존립하는 그 근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저희 존립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TBS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하고 원하는 것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조직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문가 조직. 그리고 기왕이면 좀 행복한 전문가 조직.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어떤 최소한의 틀을 좀 갖출 수 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마지막 답변하시면서 눈이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미디어 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도 있으셨을 거고
많은 고통들도 감내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온 마음 다해서 방송을 또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이런 진심이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세 분께 질문만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이제 직원 대표로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낮은 자세로 시민분들을 섬기면서 방송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방송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시민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향후에는 시민분들이 그래 내가 이 방송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삶의 질의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정말 시민의 방송, 대표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꼭 책임지는 그런 TBS의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전문가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시민의 눈으로 TBS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세 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데 내 목소리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아